속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면서 관세 전쟁을 마쿠에서 이끌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담 고문과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의 연일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와중에 실세 그룹 간의 권력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핵심 측근인 피터 나바로 고문 또 일론 머스크 수장 연일 충돌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로 불리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이 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불리우고 있는 나바로를 완전한 멍청이, 모론 이런 말을 써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나바로가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업체다 이렇게 깎아내린 데 대한 반발로 보이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나바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고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도 멍청하다 이렇게 거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 통합이 잘 된 자동차 제조업체이고 미국산 부품 비율도 가장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피터 나바로 고문하고요,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격돌하기 시작했습니까? 상호 관세가 발표되고 시장 폭락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점점 사회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누리꾼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머스크 CEO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는 지능보다는 자만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바로는 관세 정책과 같은 분야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분노한 나바로 고문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머스크는 일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미국에서 조립만 할 뿐이고 부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관세 설계자인 나바로를 매일같이 공개 저격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호 관세가 행정부 안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지 않다. 이런 신호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바로는 관세 정책을 입안하고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찬성론자이지만은 일론 머스크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여러 번 이 표명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고율 상호 관세를 강행하고 있는 이상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나바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역시 나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나바로와는 달리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모두 관세 부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관세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소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지금 머스크와 나바로의 불화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머스크와 나바로가 무역과 관세에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는데 남자들은 다 그렇다면서 백악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기 또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형을 거두고 나섰거든요.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형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동생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은 대통령인 당신에게도 론 바라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해고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론 바라라는 인물은 나바로 고문이 과거 여러 차례 자신의 저서에서 관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던
경제 전문가였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이라는 사실이 6년 전에 들통나면서 나바로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형인 머스크는 나바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아가 두뇌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머스크 형제가 상호 교감 속에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생인 킴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보인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 역시 이틀 동안 17%나 폭락을 했고,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개인 자산도 며칠 만에 3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의외로 이 인물에 대해서 베일에 갈려져 있는 인물인데, 피터 나바로는 올해 75살 경제학자로 매사추세츠 보스턴 출신입니다.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나 비치에 살고 있는데 2번 이혼했고 지금 3번째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아버지는 스페인 출신의 색소폰 클라리넷 연주자 음악가였고요. 또 본인 나바로는 어린 시절에 메릴랜드주에 거주했고 보스턴에 있는 제비 체이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학교도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 대학에서 문학학사 학위를 취득했죠.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문학소년이었는데 또 3년 동안 태국에 파견된 평화봉사단에서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으로 받았고 8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경제학으로 받았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 에너지 환경 정책 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88년까지는 UC 샌디에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89년 이후에는 UC 얼바인에서 경제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 미국 아시아 관계를 연구했고 경제학과 무역 수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12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기간 동안에 백악관 무역 제조 정책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강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그 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명을 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개시하는 데 아주 큰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바로는 본인이 역시 5년 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의사당 습격과 관련해서 하원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에 불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피터 나바로가 주장하는 경제 정책은 뭡니까? 네, 이 나바로의 경제 정책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상당 부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미국 상대 무역 흑자국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게 받아들여져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바로가 민주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가 캠프로 영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피해기와 같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경책이 거의 대부분 이 나바로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중인데요. 이 밖에 또 나바로는 무역 안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에 타격을 주는 나라는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면 한국도 미국의 적인 셈입니다. 그리고 나바로 본인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전부 다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황화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 사람이 쓴 글과 책을 보면은 중국을 꼭 무너뜨려서 찢어버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꼭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바로의 강경책이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지금 폭락 중이고 전 세계 대응이 거세지고 대중 강경 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나바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을 하지 못했고요. 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트럼프와 대면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개인의 개인적 신임은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 나바로 고문에 대해서 마이 피터, 나의 피터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미국 역사상 그 적자가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나바로에게 국가무역위원장 직책에 더해서 백악관 제조업 정책 국장직까지 겸직하게 하면서 무역 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집권 2기에도 역시 변함없는 신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은 나바로 고문 역시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나바로 고문은 주식을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다. 그건 네. 그렇죠. 팔고 나서야 손해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한 뭐 항상 그 주식 가격은 유지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바로 고문의 얘기는 관세는 미국의 무역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묘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데 나바로 고문 역시 그 관세 주창주의자입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관세로 이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로 고문은 최근에 영국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금 발생했는데 위기의 중심에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상품 무역 적자가 원인이다면서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이 환율을 통한 가격 조정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자유무역 경제 모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이 최혜국 대우 MFN이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쳤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인데요. 나바로 고문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가 3%대에 불과한 반면에 중국은 7.5%에 달하고 태국과 베트남은 10%에 근접하면서 인도는 무려 17%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로 고문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비관세 무기 공세다. 바로 환율 조작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왜곡하고 덤핑 수출을 하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유 기업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고 차별적인 제품 표준과 쿼터제 그리고 불투명한 라이센스 제도 부담스러운 통관 절차 데이터 현지화 의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부과하는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과징금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면은 나바로 고문은 앞으로도 강경책을 계속 유지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고장이 났고 그 결과가 미국에 재앙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조치가 지난 1998년에 불법 판결을 받았지만 유럽연합이 지금까지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원칙은 이 WTO가 실패한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데 바로 외국 국가들의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작된 시스템으로 초래된 무역 적자에 의해서 촉발된 국가적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속임수를 써온 뒤에 갑자기 관세를 깎아달라고 제안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둬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바로 고문이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I know what I'm doing.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나는 확고하다라고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고하다고 이제 하고 가긴 가야 될 거 없긴 합니다만은
나바로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강원 전략을 지금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바로 고문이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협상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만성 무역 적자에 따른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말 좋은 협상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협상을 들어줄 것이고 그에 걸맞는 상대방 국가의 성의에 걸맞는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강경파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야단났네요. 이거 정말 이거. 근데 이게 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을 지금 강행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영웅이 되겠지만은 그렇죠. 실패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실패할 경우에는 해요. 나바로 고문이 아마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역적 취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제 흐름과 주가 또 무역 분쟁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법 체류자라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거북선이 LA 중심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1982년 부산광역시가 이곳 LA에 증정한 이 거북선 모형이 42년 만에 새롭게 복원이 되어서 LA 컨벤션 센터에 공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다수는 이민자들의 존재가 주 경제 또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분위기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민자들의 삶의 질이 전체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이 주 전역의 다른 재단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벌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이민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복지 지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습니까? 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민자들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4%는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가정에 식료품 지원을 제공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57%는 의료 복지 프로그램이죠. 이 메디케어를 모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도 메디카를 전면 확대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외입니다. 그렇다면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나왔습니까?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대규모 추방이 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장의 노동자 단속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운영과 주택 건설 비용에도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이민자들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반영됐는데요. 한 이 설문조사 전문가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 타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이 조사가요 너무 한 정당 유권자를 대상으로서 치우쳐가지고 실시된 건 혹시 아닙니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비율이 47%, 예. 또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8%로 네. 확실히 민주당원이 많긴 했지만요. 예. 이건 일반적인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비율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온건파 또 변동 유권자들조차도 불법 이민자들을 경제의 필수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공약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재단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 특히 불법 체류자 이민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주민 중 약 27%가 외국 출신인 만큼 이민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022년 기준 약 18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불법 체류자 이민자로 추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력의 7%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같은 핵심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민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이민 정책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그런 접근을 지지하는 민심을 잘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자 추방 프레임이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텐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응답자 약 60%는 범죄 전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들이 법적 절차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자 법률 지원 그리고 복지 확대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LA 컨벤션 센터에서 거북선이 새롭게 전시가 됐습니다. 우선 이 거북선 모형은 어떻게 해서 이곳 미국에 오게 된 겁니까? 네, 이 거북선 모형은요, 1982년에 부산광역시가 자매도시 이곳 LA시의 우정을 상징하면서 증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후 42년 동안 LA 시청에 전시돼 왔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전시 장소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건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시청 공간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규정에 따라서 올림픽 관련 전시물로 교체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LA시가 이제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는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로 이전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IOC 규정이요.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IOC 규정상 차기 올림픽 개최 도시는요, LA 시청 내 메인 장소에 올림픽 깃발 포함한 올림픽 물품을 전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북선 모형은 LA 시청 3층의 그 시의회 회의실로 가는 중앙 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사실 시청 내 메인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LA시가 올림픽 깃발 또 IOC 깃발 등을 전시하게 됐고요. 좁은 LA 시청 내부를 감안하면 올림픽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거북선을 포함한 자매도시 증정품들이 전시되어 있던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광역시에서 증정한 거북선 모형 비롯해서 일본 자매도시 증정품도 다 옮기게 됐습니다. 참 시청 내 메인 장소에 올림픽 깃발을 포함한 올림픽 물품을 전시해야 한다라는 IOC 규정도 좀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그 뭐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 규정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거북선 이전은 알겠는데 복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우선 LA시는 부산광역시 LA 무역사무소 또 LA 한인회 같은 한인 단체들과 협력해서 전시 장소를 함께 논의했고요. 그러고서 오랜 전시로 인해서 지금 낡은 상태였던 거북선을 전문가 팀과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복원 작업까지 거쳤습니다. 색감과 구조가 정비돼서 깔끔하게 새 단장됐고 기존보다 이젠 훨씬 더 눈에 띄는 공간에 전시됐는데요. 어제 이환 기자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 컨벤션 센터 들어가면 바로 정문 계단 옆에 설치돼서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전시됐다고 했습니다. 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 들어가는 누구나 이제 거북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LA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은요. 2028 LA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포함해서 8종목이 치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거북선 모형 전시가 더
없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어제 이 거부선 모형 공식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행사에 180여 명의 LA시 또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캐런 베스 시장 비롯해서 시의원, 관광국장, 공공기관 커미셔너 이런 LA시 관계자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 LA 한인 회장, 또 LA 부총영사 등이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현직 LA 시장이 한인 커뮤니티만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념하는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42년간 방치되어 있던 거북선 모형이 복원돼서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치되어 있던 건 아니었죠. 자꾸 자기가 한 일을 좀 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실 앞에 있는데 그게 왜 방치예요? 네. 예. 이어서 매년 수십만 명 방문객들이 이 거북선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그러면서 LA 컨벤션 센터가 올림픽 태권도 경기장이기도 하기에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전시가 LA의 또 다양성을 반영하는 좋은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인 사회 그리고 또 관계자들도 이번 전시에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요? 이순신 장군의 12대 손 사이먼 리 씨는 거북선이 1500년대 최초의 철갑선 중 하나라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임진왜란과 또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리 LA 시의원은 부산과의 자매 도시 관계를 다시 조명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가 LA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 인사들은 이번 전시가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고요.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이런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번 거북선 모형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전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이셨던 스티브 강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글로벌 증시 폭락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중 하나가 이제 본인이 관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이제 글로벌 경제들과 이런 불공정한 계약들을 다시 리세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을 계속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네. 하지만 아무리 뭐 공화당이라고 해도 지금의 현 상황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고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물론 몇 가지는 팩트가 맞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난해 약 한 9,184억 달러의 이제 무역 적자를 이제 기록했고요. 물론 일부의 그런 무역 그런 어그리먼트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어그리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렇게도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속도를 너무나 빨리 이제 무역 그 정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면 갬블링처럼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이 무역을 그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갬블링을 통해서 미국에게 더 좋은 그러한 베네핏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특히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냐. 지금 뭐 도지를 통해 저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지를 통해서 뭐 공무원을 자르는 것부터 이제 관세 왜 하냐면 지난 이제 미국의 한 100년의 이제 정치 역사를 둘러보면요. 단 4번 요번을 포함을 해서 공화당이 4번을 백악관, 연방하원, 연방상원
이 세 곳을 다수당이 된 것은 딱 100년 동안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도 뭐 평생을 이렇게 연방 하원, 상원, 백악관을 다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는 시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리미티드된 타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롤아웃을 해야지 뭔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를 통해서 뭐 현대나 뭐 기아나 또는 다른 뭐 미국의 뭐 도요타나 뭐 이런 데서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짓고 뭐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스타트 피니쉬를 하려면 빠르면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는 이런 정책들을 하지만 너무나 이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그런 증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게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란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그 공격으로 많은 표를 얻은 거는 사실인데 오히려 더 계란값이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쇼핑을 하는 모든 품목들이 조만간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워닝 사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주말에도 큰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마 그러한 시위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플로리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헤드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2개의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제 트럼프 정권에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공석이 된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요. 또 위스콘신 주에서는 그동안 많이 하이 프로파일로 이제 주 대법원장을 거기는 이제 선출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개의 특히 레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공화당이 이제 2개의 플로리다주 이제 연방 하원 의원석을 다시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차지는 했지만 그 퍼센티지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 텃밭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2개의 연방 하원 의원 지구는 공화당 유권자가 상당히 한 20%에서 30% 더 많은 민주당 유권자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굉장히 쉽게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오히려 많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서 물론 2 자리가 다시 공화당으로 갔지만 그 우승한 그 퍼센티지가 뭐 10%, 15% 원래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는 그 지역구들이 다 한 30에서 40% 이렇게 공화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갭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민주당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유권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가 이제 주 대법원을 이제 뽑는 거에서 뭐 민주당 공화당 후보는 없었지만 그 민주당에서 지지한 후보가 약 10%로 55%로 수잔 크라우포드라는 분이 당선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이제 브래드 시멜이라는 그 대법원 이제 후보는 45%로 이제 낙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특히 본인의 그 돈을 가지고 약간 로또 형식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1,000,000 내가 추첨을 해서 $1,000,000를 주겠습니다. 해서 여러 명에게 또 $1,000,000를 줬습니다. 맞아요. 본인의 돈.
하지만 그런 게 이번 선거에서는 큰 임팩트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10%로 큰 퍼센티지 차이로 당선이 돼서 아마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그러한 워닝 사인이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거 LA 타임스가 말입니다. 이 LA시를 상대로 캐런 베스 LA 시장의 이 산불 발생 당시 아프리카에 가 계시던 캐런 베스 시장의 전화 메시지를 공개하라. 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지난번 아프리카 방문으로 인한 집중 비난 기사 외에도 지금 무려 시 예산이 10억 달러나 지금 줄어들었다, 부족해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캐런 베스 시장의 좀 입장이 조금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음번 재선에서 다음번 선거에서 막상 베스 시장에 맞서서 시장 선거에 출마할 만한 사람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 LA 타임스의 일련의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맞아요, 지금 그래요. 시장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요. 뱅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보도로 사실은 베스 시장을 좀 공격하는 그러한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그거에 대한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는 해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캐런 베스 시장의 이제 재선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지난 이제 2년 전에 그로브를 만드신 이제 리카루소 억만장자가 이제 캐런 베스와 탑2에 올라가서 이제 한 $100 밀리언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분의 개인.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LA 시장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도 졌죠. 10%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산불과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직 LA 시장을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LA시가 조금 더 진보 성향의 색깔을 가진 시는 맞고, 그 다음에 40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있어서 이 현직 시장의 그 네임 아이디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리카루소 전 후보도 아직까지는 본인의 그 정치적 그 로드맵을 이제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또 그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리카루소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제 그 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주지사를 할까 시장을 다시 나올까 이런 것을 아마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캐런 베스 시장의 지금 1월부터 계속해서 레코드를 보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산불 진압이나 아니면 새로 재건축 그러한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인 커뮤니티와 이제 최초의 시장의 그 리셉션도 갖고 다양한 이런 행사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LA 타임스 기사에서 언급한 다른 후보들, 특히 다른 시의원 후보들은 제가 체크한 바로는 이번에는 관심이 없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번에 재선이 돼서 4년 뒤에 공석이 되면 그때 한번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강한 후보는 리카루소 아니면 다른 분들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이제 억만장자라고 해도
헌줄 밀리언을 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도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카루소 전 후보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아 있습니다만은요. 말씀 나온 김에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지난주에 하베라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은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안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주지사 선거에 이번에 출마를 하면 2028년 대선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백악관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동안에 주지사를 하지 않고 4년이라는 텀을 너무 기다리면 그동안의 변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지사는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4년 뒤에 있을 대선은 좀 불투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그런 어세스먼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뚜렷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이셨던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했습니다.